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산 신용산역 용산역 쪽에 지금 비비 재활의학과 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김진철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엇이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절이라는 거는 뼈랑 뼈가 만나서 이루어지는데 그 관절 그 사이에 연골이 있고 그 주변에 뼈랑 근육, 활액이 있는데 그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생기는 관절염으로 말을 하며 이런 관절의 노화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를 골관절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노화에 의한 원인이시고 그 외에도 과도한 노동, 그 다음에 체중 증가에 의한 비만, 그 다음에 잘못된 생활습관, 그 다음에 외상이나 낙상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생기는 것을 더 촉진하게 됩니다. 그럼 퇴행성 관절염은 과연 어디에 생길 수 있나? 이제 무릎에만 생기는 거냐, 손에만 생기는 거나 그런 거는 아니시고요. 우리 체중을 받아주는 관절에서 어디든지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체중을 받아주는 관절이 대표적인 게 무릎, 그 다음에 척추, 그 다음에 엉덩이 고관절 뭐 이쪽이시고 손가락 끝마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중을 받아주는 마디는 아니지만 손이라는 게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손가락 끝마디에도 관절염이 흔하게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 55세 인구의 80%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이미 통계가 나와 있고 75세, 20세 이상이 되신 72세 인구에서는 거의 전형구에서 사실상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나와 있으며 여성분들한테 훨씬 더 많습니다. 자, 흔한 증상은 뻣뻣하고요. 허리가 아침에 뻣뻣할 수도 있고 무릎이 뻣뻣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손가락 통증이 생기실 수 있으시고 움직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 난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게 뚝뚝거리는 소리가 나시기도 하시고 이제 엑스레이나 초음파, 뭐 MRI 검사상에서 보이는 관절 부위 쪽에 변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내가 관절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냐, 류마티스 관절염이냐 이거에 대한 구분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증상만으로 의사들도 구분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둘을 구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써놓은 것처럼 이 두 질병은 증상 자체는 둘 다 관절염이지만 두 병이 완전히 다른 병이고요. 치료 자체도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상 관절의 노화에 의해서 발생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절과 관리를 하게 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염의 증상을 나타나긴 하지만 면역 체계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면역을 조절하기 위한 약을 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치료 자체가 틀리고 치료를 목표로 하는 것도 틀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병의 진행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고요. 퇴행성 관절염의 병의 증상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둘이 완전히 다른 질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 퇴행성이랑 구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검사, 혈액 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과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면역 체계 이상이기 때문에 관절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다른 부위, 예를 들면 폐렴이 자주 오실 수도 있으시고요. 동맥경화가 일찍 올 수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라는 약의 단점이 골다공증을 촉진시킵니다. 이런 식의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두 병이 아주 다른 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관절염을 자기가 진단을 어떻게 할까요? 가장 흔한 증상들을 저희가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붓고 물이 차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굽혔다 폈다 할 때 불편하시고 또한 평지를 걷는 거는 그나마 나은데 계단을 이용하실 때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절뚝거리시고요. 점점 허벅지 근육이 얇아지는 것도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뼈 마디가 무릎 자체의 뼈 마디, 손가락 마디가 점점 굵어지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생기기도 하세요. 그리고 다리 모양 자체도 변형이 돼서 오다리 형태의 모양을 갖게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다가 움직이실 때 제일 많이 뻣뻣하시든지, 아니면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무릎이 잘 안 움직이고 뻣뻣한 느낌도 아주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나도 퇴행성 관절염일까요? 이거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증상을 느끼는 초기에 가능한 한 와서 검사와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관절이 조금씩 아프고 붓는 증상이 시작되시면 뭔가 관절에 있는 연골 쪽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받고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세요. 자, 그러면은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설명이 다 되세요. 원래는 이렇게 뼈랑 뼈가 만나는 관절이 이렇게 깔끔해야 됩니다. 깔끔해야 되는데 이 과정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저분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요렇게 요런 뼈와 뼈 요 사이에 있는 요 하얀 막이 연골인데 연골이 점점 부서지고요. 그 다음에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리고 주변 뼈가 뾰족하게 자라서 뼈끝이 뾰족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위 아랫뼈의 간격이 거의 없어지고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시고 점점 더 높은 단계로 진행되고 계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이제는 엑스레이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림을 그대로 그린 건데 이렇게 위 아랫뼈의 사이 간격이 충분해야 됩니다. 근데 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뼈 사이 간격이 여기 보시면 확연히 줄어드셨죠. 그리고 이 끝이 뾰족해지셨어요. 이게 더 진행이 돼서 이제는 이 뼈도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전에 비해서 더 뾰족해진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시고 점점 더 뼈 사이 간격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뼈 끝도 뾰족하게 되고 마지막 말기 최종적인 4단계로 가시면 위아래 뼈가 만나는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관절염은 과연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우선은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환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통증이 심하거나 붓기가 심하실 때는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어쨌든 퇴행성 관절염의 염증이 심한 시기에는 그 무릎에 가는 부담감을 줄여주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지팡이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증이 심하거나 붓기가 심하실 땐 어쩔 수 없이 오래 서 있거나 경사진 곳을 많이 다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집에서 하실 수 있으면 온찜질. 하지만 혹시 통증이 심하고 갑작스럽게 심해지시고 붓기가 심해지시면 냉찜질을 당분간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이 부어 있으면 다리를 들어 올리기. 예를 들자면 통증이 있으셔서 무릎이 붓기가 있다. 그럼 집에서 쉬실 때 그냥 무릎을 떨어뜨려 놓지 마시고 무릎 아래쪽에 베개 1개 정도를 대서 살짝 높여주시면 붓기가 빨리 가라앉게 되고 붓기가 가라앉으시면 통증도 그만큼 빨리 가라앉으세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리는 것들인데 필요하면 초기에는 관절염 초기에는 소염 진통제 및 도포제를 통해서 증상을 좀 조절하게 되고요. 물리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조절하게 되고 몇 가지 운동 초기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여기서 관절에 좋은 운동, 관절에 나쁜 운동을 나눠놨는데 나쁜 운동 중에 달리기, 등산, 줄넘기, 탁구, 배구 너무 많죠. 근데 다만 이런 운동 당연히 너무 좋은 운동이죠. 초기에는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신데 증상이 있으실 때는 이런 운동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증상을 오래가게 만듭니다. 오히려 증상이 있으신데 운동은 그래도 내가 하고 싶다. 왜? 허벅지 근력량이 줄어들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선 수영이나 가볍게 걷는 정도, 그 다음에 자전거, 가벼운 스트레칭, 제가 뒤에 설명드릴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염이 이제 초기보다는 조금 더 진행된 중기에서는 병원에서는 저는 관절 내에 만약에 물이 고여 있으시면 물을 좀 빼드립니다. 물을 빼는 이유는 염증이 많다는 얘기인데 관절에 물이 차 있으면 관절이 빨리 더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제거하는 게 만약에 필요한 분들은 저도 물을 좀 빼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을 뺀 이후에 관절에 필요하면 영양제나 연골 주사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기 때는 또한 관절경이라는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건 제가 뒤에 말씀드릴 인공관절이랑은 조금 틀려요. 이거는 관절경이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많이 달아있는 연골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리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이거를 중기 정도까지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말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상태로 무릎 관절이 많이 변하고 위아랫뼈가 사실상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약물요법, 주사요법, 관절경 수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법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두 사이에 인공관절을 집어넣어서 이 둘 뼈 사이 간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방법도 말기에는 결과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중기에 치료할 수 있다는 관절강내 주사요법은 어떤 걸까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뼈주사도 있고요. 연골주사도 있습니다. 그럼 뼈주사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면 뼈주사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단순히 스테로이드는 여러 가지 병에 쓰이는 약인데 이 뼈주사라는 통칭을 환자분들이 이해하시면 어떻게 좋냐면 저희 무릎을, 그러니까 체중을 받아주는 관절 안에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하는 거를 사실상 뼈주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스테로이드를 이 바깥쪽 근육 쪽에 주사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도 장점이 있고 치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냐면 진통, 염증 억제를 위한 목적으로는 현재도 스테로이드 주입을 하는 거를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도 도움되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뼈 주사를 하시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적인 연골 손상을 더 촉진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이외에는 가능한 한 배제를 하고 치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연골 주사입니다. 연골은 히알루론산이라는 주사 성분을 주입을 하게 되고 일종의 연골에 영양을 공급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으세요. 이는 건강한 관절 내에 있는 활액이라고 하는 액체를 보충해줘서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골주사랑 뼈주사를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두 주사는 완전 다른 주사입니다. 이렇게 결코 같은 주사는 아니시고 연골주사의 장점은 치료 효과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있고 안전하며 뼈주사가 갖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연골주사는 한 번 맞는 주사도 있고요. 3번 맞는 주사도 있고 5번 맞는 주사도 있고요. 이거는 환자분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주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3번 맞는 주사, 1번 맞는 주사, 5번 맞는 주사가 효과가 차이가 있느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환자분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골주사의 그럼 효과는 일단 당연히 염증을 제거를 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을 갖고 주사를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연골을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거기 때문에 연골이 빨리 닿는 것을 막아주고 손상된 연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정상적인 관절 환경으로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주사입니다. 또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걸 이렇게 설명드려요. 저희가 자동차가 필요할 자동차 엔진에 윤활유 가끔 넣죠. 그 목적이라고 관절 안에도 저희가 윤활유를 넣어서 이 친구들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연골주사는 한 번 맞는 것도 있는데 이 주사도 마찬가지로 다른 3번이나 5번 맞는 주사처럼 이렇게 좋은 효과들이 있고 뻣뻣한 무릎의 기능을 더 좋게 만들어서 일상생활을 편하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래 지속되는 효과 여전히 있고 연골이 빨리 닳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주사를 한다고 해서 연골이 빨리 손상되거나 하는 부작용 역시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맞는 게 좋을까요? 3번 맞는 게 좋을까요? 5번 맞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주사들 사이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에 따라 주사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 주사는 주사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아니면 집이 너무 멀어서 자주 오시기가 힘드신 분들 이 주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사에 대해 설명드렸고 그러면은 저희가 생활습관상에서 어떤 것들이 과연 관절염이 빨리 진행되는 거를 저희가 막을 수 있을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는 피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55세 이상 인구분의 75%가 관절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 연령이신 분들은 무릎을 많이 굽히시는 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자면 앉으실 때 쪼그려 앉는 거라든지 양반 다리는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고 앉으실 때 반드시 지금처럼 의자에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90도 이상으로 더 굽혀지는 자세를 20-30분 이상 취하시는 거는 관절을 큰 자극을 주기 때문에 염증을 크게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단이나 언덕길 같이 경사진 곳이 있을 때는 가능한 한 피하시고 주변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으시면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더 안 좋은 거는 그나마 올라가는 거는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특히나 내려가시는 거는 가능한 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 사실은 무리할 일들이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 갑작스럽게 붓거나 아프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단기적으로 3일에서 한 5일 정도 얼음찜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평상시대로 내가 무릎이 좀 아프다, 그것 때문에 내가 치료를 받고 내가 집에서 뭔가 해주고 싶다고 하실 때는 따뜻한 찜질로 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이 필요하고, 이거는 제가 추후에 또 말씀드릴 거고, 뭐 운동화나 다나 같이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은데 당연히 운동화가 훨씬 더 좋습니다. 어느 정도 쿠션감이 있는 신발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도 다 기능성 제품이시기 때문에 운동화도 쓰면 쓸수록 기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권해드리는 게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운동화를 바꿔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체중을 줄여셔서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게 좋아서 저는 병원에 오시는 어머님들 중에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이 반복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권해드려요. 2kg나 3kg만 빼셔도 훨씬 무릎이나 허리가 편하실 거라고. 그거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본인도 느껴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제 체중을 조절해 주시고, 그림에 보신 것 같은 근력 운동을 해주시고, 규칙적인 그 외에도 규칙적인 무릎이 버텨줄 수 있고 상태가 괜찮으시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통증을 참지 마셔야 돼요. 일단 불편감이 생기셨을 때는 뭐 주사 맞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뭐 집에서 이렇게 찜질 하시는데 이걸로 조절이 잘 안 돼요. 약국 가셔서 진통제를 좀 먹었는데 이걸로 조절이 안 되면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무릎에 염증이 생기셨을 가능성이 많고, 염증이 무릎을 오래 갖고 계시면 연골이 점점 더 빨리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주사가 꼭 아니시더라도 병원에서 오셔서 이게 뭐 추가적으로 병원에서 주는 전문적인 의약품을 복용을 할지 물리치료라도 먼저 할지를 먼저 결정하시든, 아니면은 지팡이를 쓰세요, 보호대를 착용하세요라는 설명을 듣고 이걸 빨리 해서 통증을 완화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주사 치료를 주기적으로 맞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 이 주사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골도 코팅해주는 역할이 있고,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주사를 해도 무릎에 해가 되거나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저는 말씀드리죠. 굳이 안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증상을 조절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해요. 그리고 온찜질이나 온욕 같은 것들이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무릎에 쌓여있는 피로감, 염증 물질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되시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갑작스러운 통증이 있을 때는 온찜질을 너무 열심히 하시면 염증이 심해지기도 하시니까 그때는 필요하면 냉찜질. 근데 제 생각엔 심해지시면 병원에 한번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다리 들기미, 수영, 고정자전거 같은 운동,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근력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운동이시지만 이것만큼 효과 있는 운동이 없습니다. 이 운동을 제가 가르쳐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허벅지 근육량이에요. 여러 가지 연구를 다 진행했는데 우리 몸에서 관절염에서 가장 도움되는 근육이 뭔가 봤더니 허벅지 근육이에요. 허벅지 근육이 좋게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아무리 엑스레이 상에서 변화가 많이 심하고 뼈 사이가 많이 간격이 줄어들어도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별로 간격이 줄어들지도 않았는데도 허벅지 근력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초기에도 증상이 굉장히 심하세요. 자, 이 운동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허리를 쫙 펴고 엉덩이를 의자까지 끝까지 부어주신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세요. 무릎을 가능한 한 쫙 펴야 돼요. 근데 쫙 폈을 때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 느낌이 안 들어가시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다리 들어오신 상태에서 발목을 몸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셔요. 이렇게 하시면 일단 자세가 된 거예요. 이 자세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천천히 하나부터 10까지 소리를 내신 다음에 다리를 또 천천히 내리셔야 돼요. 갑작스럽게 확 떨어뜨리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거를 하시고, 근데 이 운동을 하실 때 굳이 힘을 너무 꽉 주시느냐고 숨을 참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시면서 이 운동을 내가 하면서 여기 허벅지 앞에 힘이 충분히 들어갔구나를 느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스트레칭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다리 들기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스트레칭이라기보다는 허벅지 근력량 강화시키는 운동이어서 이전 운동이랑 비슷한 효과를 내실 수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무릎을 쫙 펴신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훨씬 더 자극이 잘 갑니다. 그 외에도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하시는 운동이죠. 이 스트레칭은 어디가 좋을까요?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너무 많이 아시는 운동이시죠? 이 운동은 어디에 좋을까요? 허벅지 앞에를 스트레칭 해주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뒤쪽, 엉덩이, 그 다음에 뒤쪽, 앞쪽 다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핵심은 허벅지 앞쪽의 근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까지 제가 전체적인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가능한 한 잘 대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범위로. 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직 저희 의료진이 정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치료 자체도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시는 게 이거 단순 증상 조절만 해주는 치료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증상을 조절해주는 병이에요. 그리고 인공관절을 하시죠. 인공관절하면 평생 잘 지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인공관절도 마찬가지로 한계점이 있어요. 우선 수술 자체가 좀 힘들죠. 그리고 재활치료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점은 인공관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절이기 때문에 평생 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10년,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이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시겠어요? 일찍 만약에 50대나 60대 때 통증이 심해서 일찍 수술을 하시면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퇴행성 관절염의 연골 주사든 필요하면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하기도 하는 이유는 환자분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 관절염 때문에 수술을 하셔야 되시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60대 때 하는 것보다는 70대 때 하는 게 좋아요. 더 늦출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런 상태를 늦춰주는 거고 증상을 조절을 반드시 꼭 하셔야 돼요. 아픈 상태의 무릎을 가지고 너무 오래 쓰시면 빨리 닳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내가 치료를 하고 어떻게 일상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랑 모르시고 그냥 나 나이 들었으니까 무릎 아프고 염증 생기는 거겠지 랑은 나중에 갔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관절염에 대해서는 무릎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보시고 운동도 열심히 해주시고 필요하면 병원 방문하셔서 증상을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뭐 크게 통증이 없고 괜찮다. 지금 그래도 여러 가지 뭐 달리기라든지 뭐 뛸뛰는 운동도 하고 있다. 네, 하셔도 돼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뭘 제한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 하시는 운동들이 크게 무릎에 부담이 안 간다라고 여겨지시면 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몸을 움직여 주시고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써주시는 게 훨씬 더 관절염을 진행하는 거를 천천히 진행할 수 있게끔 막아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몸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움직여 주세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릎에 안 좋은 것들만 좀 더 피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잘 조절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요, 통증이 얼마만큼 있고 어느 단계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수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은 환자분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해요. 어떤 분들은 진짜 무릎에 서로 닿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으셔요. 꼭 수술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좀 더 지켜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환자분이 느끼시기에 이 통증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증상은 환자분이 집에 계시다가 일 때문에 밖에 나가셔야 되죠. 근데 나가는 게 두려워져요. 내가 아플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고 짧게로 오면 집에 오면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욱신욱신해서. 맞아요. 그런 정도의 증상, 밖에 외부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불안감이 생기고 불안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많이 진행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네. 가만히 있을 때는 덜 아픈데 좀 걸어갈 때 좀 불편하고 앉았다 일어나면 뻐근하고
맞습니다. 그런 증상들 가지신 분들 너무 많죠. 그러면 이거 고민되세요. 아, 이걸 치료를 해야 될까? 병원을 가야 될까? 가서 뭔가를 해야 될까? 걸으실 때 평지를 걸을 때 불편감이 생기시는 분들은 저는 병원에 오시라고 해요. 네. 올라가는 거는 들었는데 맞습니다. 내려가는 거는 네. 더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환경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주변에 꼭 없을 때도 많죠. 네, 그럴 때는 다만 계단 하나하나씩 옆에 손잡이가 있으면 더 좋겠죠.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환경 때문에 내려가야 되거나 급하게 내려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시면 좀 염증들이 확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잘 조절되시다가 무리해서 한번 염증 생기시면 또 꽤 오래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방하시기 위해서도 저는 일단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기준은 평지 걸을 때도 불편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뭐 활동 많이 하신 다음에 통증 생기는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많이 뻣뻣하고 힘들다라고 하면 자기 무릎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네. 혹시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이 뜨다닥 네. 또 앉았다 일어나면 뜨다닥 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관절 뼈 사이 간격이 이렇게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관절이 점점 간격이 좀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무릎이 서 있을 때는 이 정도 간격인데 저희가 무릎을 굽히죠. 그럼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좁아져요. 근데 이미 일단 노화 때문에 관절이 간격이 더 좁아진 분들은 무릎 굽히면 훨씬 더 좁아지겠죠. 그때 소리가 나시는 거세요. 근데 아프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통증 자체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면 좀 지켜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이 증상 자체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증상은 무조건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증상이 너무 불편하신다든지 요즘에 조금 더 심하게 소리가 나신다고 하신다면 필요한 병원에 오시거나 이런 연골주사 같은 것들이 이제 몸에 해롭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일종의 무릎에 그냥 기름칠 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오셔서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무릎 연골주사 정도는 시행하고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더구나 연골주사를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라에서 이걸 환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좀 주세요. 왜냐? 이 주사의 장점이 수술 시기를 늦춰줘요.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도 나가는 의료비 지출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주사로 최대한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도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사하시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증상들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랑 모르고 계시는 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프지 않아도 네.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무릎이 좀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무릎에 기름칠 쳐주고 무릎에 영양분성 공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목적으로도 증상 심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엑스를 찍어보면 관절염이 진행된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이랑 저희도 상의를 해서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은 이번 한 1년 정도는 한번 해보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저기 선생님. 네. 연골 찢어진 거는. 네, 연골 찢어진 거요. 네. 연골 찢어진 게 만약에 외상에 의해서 찢어지신 거면 필요하면 수술적 치료, 아까 말씀드린 관절경 있죠. 그런 거를 해주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근데 연골이 다치지 않아도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증상에 맞춰서 치료하세요. 뭐 만약에 필요하면 증상에 맞춰서 약을 드시거나 물리치료만으로도 조절되시면 그것만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되지 않으시거나 심해지시면 그냥 관절경, 내시경을 넣어서 손상된 부위를 좀 정리해준다거나 꼬매준다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연골이 어떻게 다쳤는지랑 어떤 형태로 찢어졌는지가 좀 중요해서 필요하면 그거는 좀 추가적인 검사를 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 프롤로 주사. 네네. 그게 좋은가요? 프롤로 주사도 연골 주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프롤로 주사도 장점은 주성분이 포도당이기 때문에 환자분 몸에 해롭거나 그런 게 없는 좋은 주사죠. 근데 이제 보통 그 프롤로 주사의 타겟은 주변에 있는 근육 힘줄들이에요. 환자분 관절이 퇴화가 되시면 근육 힘줄도 같이 노화가 되고 그래요. 그 친구들이 되게 부드럽고 유연해야 되는데 되게 타이트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만약에 관절도 치료해야 되는데 힘줄도 같이 치료해야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두 주사를 저희도 같이 해드려요. 네, 왜냐 두 주사가 같이 해도 뭐 나쁜 효과가 나타나지 전혀 않고요. 각 주사가 몸에 해롭거나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하는 분입니다. 왜냐? 증상이 빨리 좋아지시는 게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해요. 네. 손가락 어디가 튀어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손가락 마디가 변형이 되시죠. 이건 관절염이 이제 한 단계별로 조금 더 진행되신 거거든요. 그럴 경우 이 관절이 굽혀지신 게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원인이시라면 사실은 관절의 변형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관절의 변형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붓기에 의해서 많이 튀어나온 것이라면 그 붓기를 조절하는 치료로 붓기를 좀 조절할 수 있지만 이미 변형된 관절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관절 마디에 변형이 있으신 분들은 손 쓰시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변형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오금에 네. 이런 혹이 달린 사람은 네. 어떻게 해요? 그것도 관절염 때문에 많이 생겨요. 관절이라는 공간이 부족해서 뒤로 빠지는 거거든요, 염증이. 그거가 생겼을 때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거기에 있는 그 혹이 만약에 안에 염증 물질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걸 빼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치료. 해가지고 빼야 아니요. 돼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거는 통증이 너무 심할 때만. 근데 보통에는 오금의 뒤에는 혹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없이 보통 치료합니다. 그래서 오금에 혹 있는 것도 관절염이 그만큼 심하다는 증거예요. 아프대요. 엄청 아픕니다. 예. 못 걸으세요. 병원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네. 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